폭탄이 이란의 핵시설을 강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크게 흔들린 건 폭격당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왜 단 한 발도 맞지 않은 나라가 더 깊은 상처를 입었을까요? 2026년 2월, 이란의 핵시설이 불길에 휩싸이던 그 순간, 베이징의 어두운 바닷길도 함께 끊겼습니다. 고사 직전에 중국 경제를 그나마 버티게 해준 이 은밀한 생명줄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공습 하나가 어떻게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제국의 심장을 흔들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2월, 이란의 수도 테헤란 상공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공습이었습니다. 표적은 이란의 핵시설과 군 지휘부였고 수십 발의 미사일이 이란 영토를 강타했습니다. 혁명수비대 고위 지휘관 여럿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테헤란의 하늘은 검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희생자 명단을 읽어 내려갔죠. 그런데 그날 밤 세상에서 가장 격렬하게 반응한 곳은 테헤란이 아니었습니다. 베이징이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입니다. 타국 지도자에 대한 살해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단어 하나하나에 힘이 실렸습니다. 피를 흘린 건 이란인데 분노한 건 중국이었죠. 폭격 현장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나라가 왜 당사국보다 더 격렬하게 반응했을까요? 사실 베이징의 분노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외교 언어 뒤에 숨겨진 훨씬 더 현실적인 이유였습니다. 이란의 핵시설이 무너지는 순간 베이징의 어딘가에서도 무언가가 함께 흔들렸습니다. 중국 경제의 깊은 곳에서 조용히 돌아가던 어떤 구조가 그날 처음으로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란이 공격당한 날 베이징이 떨었던 건 동맹국을 잃은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국 경제의 숨통이 끊길지도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의 목소리에 담긴 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다급함이었죠. 문제는 중국의 내부 사정이 이미 그 공포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이란발 충격이 오기 한참 전부터 중국 경제는 이미 한쪽 발이 낭떠러지에 걸려 있었습니다. 성장의 속도는 느려지고 있었고 빚은 쌓여가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조용히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날아온 미사일이 이미 금이 간 벽을 정면으로 강타한 셈이었습니다. 베이징이 그토록 격렬하게 반응한 건 단순한 외교적 의례가 아니었습니다. 중국 내부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균열이 쌓이고 있었고 이란발 충격은 불씨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장작엔 훨씬 이전부터 쌓여 있었죠. 그 장작 중 가장 큰 것이 부동산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중국 가계 자산의 70% 가까이가 집 한 채에 묶여 있었고 10집 중 7집이 전 재산을 콘크리트 벽 안에 넣어둔 셈이었습니다. 그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한 건 2021년 헝다 사태부터였지만 진짜 충격은 완커, 반크에서 왔습니다. 완커는 헝다처럼 무리한 확장을 일삼은 개발업자가 아니었습니다. 중국 부동산 업계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기업이었죠. 그 완커조차 채무 위기에 빠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곳도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지갑을 닫았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했고 베이징과 상하이 외곽, 충칭, 정저우 같은 내륙 도시들에서는 새 아파트 단지가 완공도 되지 않은 채 방치됐습니다. 분양 대금을 냈지만 입주를 못하는 사람들, 모기지를 갚으면서도 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른바 란웨이로우, 남미루. 공사가 중단된 일형 건물들이 중국 전역에 수천 채씩 솟아있었죠. 부동산이 무너지자 내수도 함께 식었습니다. 집값이 오를 거라 믿었을 때 사람들은 소비를 늘렸고 자산이 불어난다는 안도감이 지출을 부추겼습니다. 그 믿음이 사라지자 씀씀이가 줄었습니다. 백화점 매출이 꺾이고 식당가에 빈 테이블이 늘었습니다. 패션, 여행, 외식 같은 일상 소비가 뚜렷하게 쪼그라들었죠. 숫자는 냉정했습니다. 2024년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거의 제로였고 일부 품목은 오히려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디플레이션은 단순히 물가가 낮아지는 현상이 아닙니다. 지금 안 사도 나중에 더 싸질 거라는 기대가 퍼지면 소비가 멈추고 매출이 줄고 고용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일본이 한 세대 넘게 헤어나지 못한 그 함정에 중국이 발을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성장률은 4%대를 간신히 지켰지만 그 뒤에는 정부 주도 인프라 투자가 통계를 바치고 있었습니다.
민간의 자생적 성장 동력은 이미 상당 부분 꺼진 상태였죠. 특히 청년 실업률은 공식 집계만으로도 20%를 넘나들었습니다. 20살 안팎의 청년 5명 중 1명꼴로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탕핑, 당평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냥 누워버리자는 뜻이었죠. 취업도, 결혼도, 미래도 포기하는 조용한 절망이 젊은 세대 사이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시진핑 지도부는 이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꺼낼 카드가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금리를 낮춰도 대출 수요가 살아나지 않았고 재정을 풀어도 민간 투자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시장을 다시 달궈보려 했지만 한 번 식은 신뢰는 쉽게 돌아오지 않았죠. 사면이 막힌 상황에서 유일하게 숨통을 틔울 수 있는 통로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수출이었습니다. 내수가 죽었으니 공장을 살려두려면 밖으로 팔아야 했고 그 수출 경쟁력의 뿌리에는 어둠 속을 달리는 유조선들이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폭이 가장 좁은 곳이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보다도 짧습니다. 그 좁은 물길로 전 세계 원유 거래량의 5분의 1이 지나갑니다. 중동의 기름이 아시아와 유럽으로 빠져나가는 단 하나의 목구멍이죠. 이 해협이 막히면 세계 에너지 시장은 하루 만에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중국은 이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다른 길을 만들었습니다. 공식 거래가 아닌 길이었습니다. 그림자 선단은 이름 그대로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선박에는 국제해운규약상 의무적으로 켜놓아야 하는 위치 추적 장치 AIS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들은 공해에 나서는 순간 그 신호를 껐습니다. 레이더에서 사라졌고 위성 추적망에서도 지워졌습니다. 어디서 출발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싣고 있는지 공식적으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확히 그것이 목적이었죠. 이 유조선들은 주로 이란과 러시아의 원유를 실었습니다. 미국의 제재를 받는 나라들의 기름이었고 국제시장에서 공식 거래가 막힌 원유였습니다. 팔 곳이 없으니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었고 중국은 그 할인된 기름을 조용히 사들였습니다. 제재를 피하기 위해 배는 중간에 다른 데로 옮겨 싣기도 했고 서류상 원산지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나 오만 앞바다에서 뱃길이 접선해 기름을 옮기는 장면이 위성사진에 포착되기도 했지만 중국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규모는 작지 않았습니다. 전문 분석기관들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그림자 선단에 속한 유조선은 수백 척에 달했고 이 배들이 실어 나르는 원유는 중국 전체 수입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란산만 13%를 넘었고 러시아산까지 합치면 그 비중은 훨씬 컸습니다. 공식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기름이 중국 경제를 조용히 먹이고 있었죠. 중국 입장에서 이 구조는 단순한 에너지 조달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체계 바깥에서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건 미국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달러 중심의 국제금융망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자원 조달 경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중국이 오랫동안 공들여 만든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2월의 공습은 그 구조의 핵심을 건드렸습니다. 이란의 군 지휘부가 무너지고 혁명 수비대가 타격을 입자 이란의 원유 수출 체계 자체가 흔들렸습니다. 거기에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폭발적으로 높아지면서 그림자 선단 운항의 필수적인 선박 보험료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없이는 배를 띄울 수 없었고 감당할 수 없는 보험료는 사실상 항로를 봉쇄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돌아가던 기계가 소리 없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보험료가 오르기 시작한 건 공습 직후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한 상승이었습니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군함이 격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이란이 해역 봉쇄를 선언하자 숫자는 수직으로 뛰었습니다. 전쟁 위험 구역으로 분류된 해역을 지나는 유조선에는 특별 전쟁 보험이 붙습니다. 평소 운항 비용의 몇 배에 달하는 보험료였고 일부 보험사는 아예 이 구역 운항 자체에 대한 인수를 거부했습니다. 그림자 선단에게 이것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이 배들은 애초에 공식 보험망 바깥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상적인 운항 증명서도 없고 선적 기록도 불투명했습니다. 평소에는 그 불투명함이 강점이었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약점이 됐습니다. 보험이 없으니 항구에 들어가기도 어려웠고 선원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만 가능했던 항로가 어둠이 걷히는 순간 사라져버렸습니다. 중국의 정유 공장들은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이란산 원유 입항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러시아산 원유 역시 운송 차질이 생겼습니다. 산둥성의 소형 민간 정유사들이 먼저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른바 티팟 정유소라고 불리는 곳들로 대형 국영 정유사들이 다루지 않는 제재 원유를 주로 처리해온 곳이었습니다.
그림자 선단에 기름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구조였죠. 가동률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일부는 아예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에너지 단가가 오르자 생산 원가가 함께 올랐습니다. 철강 공장의 전기료 부담이 커졌고 석유화학단지의 원료 가격이 뛰었습니다. 그 비용은 고스란히 제품 가격에 반영됐습니다. 중국산 제품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이 조금씩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출 단가가 오르면 주문이 줄고, 주문이 줄면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가동률이 떨어지면 고용이 흔들립니다. 그 연쇄는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문제는 속도였습니다. 중국 경제는 이미 내수가 죽어있는 상태였고 수출마저 흔들리면 버틸 완충제가 없었습니다. 2024년 내내 디플레이션 압력 속에서 간신히 수출로 성장률을 지탱해왔는데 그 마지막 버팀목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광둥성과 저장성 일대 중소제조업체들의 폐업 신고가 늘었고 임금 체불 민원이 급증했습니다. 공장 정문에 자물쇠가 걸리는 날, 그 앞에 서 있는 노동자들의 표정은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륙에서 올라온 이주 노동자들이었고 고향으로 돌아가도 일자리가 없었죠. 청년 실업률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20명 중 4명이 일자리가 없었는데 제조업 고용까지 흔들리자 그 숫자는 더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 준비생 신분으로 통계에서 제외됐던 청년들, 플랫폼 배달 노동으로 버텨왔던 청년들이 한꺼번에 실업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그냥 누워버리겠다던 탕핑의 언어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공장이 멈추고 청년들이 무너지는 동안 베이징은 무엇을 했을까요? 다급해진 베이징이 가장 먼저 꺼낸 카드는 외교였습니다. 이란을 직접 군사적으로 도울 수 없다면 적어도 말로라도 막아야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연일 성명을 냈고 유엔 안보리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말뿐이었습니다.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중국은 이란을 도울 수 없는 구조적 딜레마에 갇혀 있었습니다. 중국에게 중동은 이란 하나가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걸프 협력회의, GCC에 속한 순위파 산유국들도 중국의 핵심 에너지 공급처이자 거대한 수출 시장이었습니다. 이 나라들은 이란과 수백 년 된 종파 갈등을 안고 있습니다. 시아파인 이란을 중국이 공개적으로 편든다면 순위파 국가들과의 관계는 한순간에 냉각될 수 있었죠. 그 오일머니를 잃는 건 중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였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의 발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었습니다. 이란이 해협 봉쇄를 선언한 순간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란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중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면 해협의 긴장은 더 높아집니다. 해협이 막히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나라 중 하나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이란을 돕겠다고 나서는 순간 자국 경제에 스스로 칼을 꽂는 셈이었죠. 베이징은 고함은 칠 수 있었지만 주먹은 쥐지 못했습니다. 사면이 막힌 구조였습니다. 발이 묶인 채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은 내부를 틀어막는 것이었습니다. 에너지 비상 비축분을 풀고 국영 정유사의 공급 안정화 지시를 내리고 시장에 안정적이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비축분은 무한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벌 수 있을 뿐이었고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풀리지 않는 한 근본 해법이 될 수 없었죠. 내부에서는 다른 균열도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조용했던 공장지대의 불만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 긴장이 어디로 향할지 베이징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이 두려워한 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에너지 단가가 오르면 공장이 멈추고 공장이 멈추면 사람이 거리로 나옵니다. 이 단순한 연쇄가 중국에서는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공산당 통치의 정당성을 건드리는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정당성은 오랫동안 경제성장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자유도 없고 선거도 없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준다는 암묵적 계약이었습니다. 그 계약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다른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일자리가 없고 집값은 무너지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에너지 쇼크까지 겹친다면 조용히 누워있던 분노가 언제 다른 형태로 터질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분노는 조용히 쌓이다가 어느 순간 방향을 찾습니다. 2022년 겨울, 상하이와 베이징 거리에서 백지를 든 청년들이 나타났을 때 세계는 놀랐습니다.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종이 한 장이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아무 말도 쓸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때 시진핑 지도부는 코로나 봉쇄를 풀면서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불만의 표적이 명확했고 제거할 수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표적이 없었습니다. 일자리도 없고
집값도 무너지고 에너지 쇼크까지 겹친 상황에서 누구를 탓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노는 더 위험했습니다. 비슷한 장면을 다른 나라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인도네시아입니다. 수하르토 장기 집권 체제는 경제 성장을 통치의 근거로 삼고 있었습니다. 성장이 멈추자 거리에 사람들이 나왔고 30년 철권 통치는 단 몇 달 만에 무너졌습니다. 중국의 구조가 인도네시아와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감시 체계의 정밀도와 군의 충성도가 다르고 경제 규모의 차이도 큽니다. 그러나 경제적 정당성에 기대어온 권위주의 체제가 성장 동력을 잃었을 때 어떤 균열이 시작되는지 그 패턴은 닮아 있었습니다. 시진핑 지도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강경 진압은 국제사회의 시선을 더 악화시키고 외국인 투자 철수를 가속화할 수 있었습니다. 유화책을 쓰면 체제의 약함을 드러내는 신호가 됩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에너지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풀려야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 긴장을 푸는 열쇠는 베이징이 아니라 워싱턴이 쥐고 있었습니다. 중남아이의 회의실에서 어떤 대화가 오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계는 돌아가고 있었고 선택지는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날아온 미사일 한 발이 안에서 고마운 모순들을 동시에 건드렸습니다. 모든 사건에는 표면과 이면이 있습니다. 이란의 핵시설이 타격을 받은 건 표면이었습니다. 그 이면에서 무엇이 작동했는지를 보려면 시선을 워싱턴으로 돌려야 합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공식 명분은 핵개발 저지였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의 전략가들이 이란만 보고 방아쇠를 당겼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중국의 그림자 선단을 알고 있었습니다. 위성 사진에도 잡혔고 정보 보고서에도 기록돼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일정 기간 묵인했다면 그 묵인이 끝나는 시점도 계산된 것일 수 있습니다. 체스판을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타격하면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높아집니다. 해협 긴장은 그림자 선단의 운항 비용을 끌어올립니다. 운항 비용 상승은 중국이 누려온 에너지 할인을 소멸시킵니다. 에너지 할인이 사라지면 중국의 수출 경쟁력이 무뎌집니다. 그리고 수출 경쟁력이 무뎌진 중국은 이미 내수가 죽어있는 상태에서 경제적 압박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한 발의 미사일이 여러 개의 도미노를 건드리도록 설계된 구조였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 구조는 효율적이었습니다. 중국과 직접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중국 경제의 핵심 취약점을 정확히 누를 수 있었습니다. 관세와 기술 제재만으로는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꺾기 어려웠습니다. 중국이 반값 에너지로 원가를 낮추는 한 어떤 관세 장벽도 한계가 있었죠. 그러나 에너지 공급망 자체를 흔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뿌리를 건드리는 것과 가지를 치는 것은 다릅니다. 물론 미국의 의도가 처음부터 중국을 겨냥한 단일한 설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란 핵 문제는 그 자체로 수십 년 된 현안이었고 이스라엘의 안보 이해관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공습이 중국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의도된 설계였든 구조적 귀결이었든 말이죠. 중국의 민낯도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이라는 외양 뒤에 제재받는 나라의 반값 원유 없이는 수출 경쟁력을 지탱하기 어려운 구조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강함이 아니라 취약함의 신호였습니다. 겉으로는 미국에 맞서는 강대국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국제 제재망의 틈새에 기댄 경제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죠. 이 취약함은 단기간에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중국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려면 재생에너지 전환이 필요하고 그 전환에는 최소한 한 세대의 시간이 걸립니다. 러시아 파이프라인을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높이는 다른 종류의 취약함을 만듭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도 쉬운 길이 없었습니다. 베이징이 그토록 다급하게 반응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번 공습은 단순한 중동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오랫동안 숨겨온 구조적 약점이 전 세계 앞에 노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체스판의 말들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란의 핵시설은 무너졌고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림자 선단은 항로를 잃었고 중국의 공장들은 원가 상승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의 회의실에서는 답이 보이지 않는 질문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은 하나입니다. 강대국의 경쟁은 전쟁터가 아니라 공급망에서 결판납니다. 총이 아니라 에너지와 기술과 금융의 흐름을 누가 쥐고 있느냐가 21세기 패권의 진짜 무게를 결정합니다. 중국은 반값 원유라는 단 하나의 구조적 약점을 오랫동안 숨겨왔고 그 약점이 노출되는 순간
제국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한국도 이 정면을 남의 일로 볼 수만은 없습니다. 한국 역시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그 수입 경로의 상당 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납니다. 중동의 긴장이 높아질 때마다 한국 경제가 흔들리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에너지 공급망의 다변화와 재생에너지 전환이 안보의 문제라는 사실을 이번 사태는 다시 한번 선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시진핑은 이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경제적 압박을 버텨내고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탕핑하던 청년들이 다시 백지를 들고 거리로 나오는 날이 올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답은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